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막, 잘 보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잘 보냈습니다. 아니 얼굴들이 다들 밝아졌어요. 방송 안 하니까 정말 좋던데요. 쉬면은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설 연휴 쏟아진 부동산 메시지. 거의 매일 부동산,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설 연휴 동안에 여야 간의 부동산 SNS 대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큰 흐름을 좀 짚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전부터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SNS로 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 낸 걸 비판을 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방이 오가면서 한 축으로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그 부동산 공방이 이뤄졌고요. 다른 한 축은 여기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전방위 부동산 공방으로 좀 확전이 됐다.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설전을 나눴는지부터 볼까요? 네, 이 대통령이 그 SNS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14일부터 볼 수 있겠죠.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 동안 9개의 글을 썼는데 예. 이 중에 부동산 그 관련된 글이 제가 세보니까 4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도 많이 썼지만 부동산에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장동혁 대표는 지난 14일부터 13일부터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4개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대표가 모두 그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글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공격은 좀 연휴 기점으로 보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한테 사자후를 날리셨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1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하는 거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6개라고 하잖아요. 그 예.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장동혁 대표가 같은 날에 이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라고 올립니다. 뭐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이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동하는 게 참으로 애처롭다, 하수정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사회 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또 이렇게 글을 올려요. 이것도 역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그런 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다시 맞받아 치는 게 이 어머니의 말을 또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데 핸드폰을 내내 이제 잡고 있었더니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서울로 출발하는 자신한테 어머니가 했단 말이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까 참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당 모두 논평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 부동산 관련된 논평이 양당 모두 10건 이상씩 나왔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논평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사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했거든요. 장 대표 아파트 여러 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쭉 거론을 하면서 아까 장 대표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노무님께 구경시켜드리는 게 어떨지 제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 내는 거는 대통령실 쪽에 어제 물어보니까 그냥 기존 메시지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걸로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여권에서 주요 관계자랑 얘기해봤던 흐름을 좀 짚어보면은 부동산 못 잡으면 지방선거를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부동산도 잡고 주가는 부양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부동산하고 수도권 부동산, 주요 지역 부동산은 못 잡을 거다 정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공적이 되기보다는 부메랑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중심의 대책이 역대 정부를 볼 때 집값 상승기에 실패했으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반대쪽에 목소리를 내도 위험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잡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공격을 해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아까 그 장 대표 메시지 어제 냈던 메시지 있잖아요. 어머니 말씀 인용해 가지고 뭐 관세하고 쿠팡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예. 50억짜리 아파트 하러 가기로 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비판 중에 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정책 비판하는데 가족 끌어들이는 게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노모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글은 좀 불편한 감정선을 건드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모가 95 노모라고 하고 네. 앞서 이제 그 노모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정하면서는 충청도 사투리로 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표준말로 했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혔은게 그리 알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워딩을 좀 살려주셨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설전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의 부동산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다주택자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연일 메시지를 낸 것이고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게 코스피 5,500 여기에 이제 이 부동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1월 27일에서 29일 조사를 한 한국갤럽 그때 예. 부동산 대책을 물어봤거든요. 그때 잘한다가 26, 잘못한다가 40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4% 보이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 즈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설 연휴 때 방송 3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SBS 의뢰로 입소스가 12일에서 14일 조사한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잘못한다는 39로 비슷해요. 한국갤럽 그 1월 달에 예. 나온 거. 그런데 잘한다가 52로 더블이 됐습니다. 2배가 됐어요.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11일에서 13일 조사한 것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효과 있을 것이다가 52, 없을 것이다가 44. KBS 의뢰로 K스탠 리서치가 10일에서 12일 조사한 것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50일, 효과 없을 것이다 40일. 그럼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가 대충 40에서 똑같거든요. 예. 1월 말하고 지금하고. 근데 잘하고 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거의 1월 말보다 한국갤럽보다 물론 조사가 다르긴 하지만은 더블이 됐다. 이거는 예.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론상으로는 어쨌든. 사실 뭐 설 연휴에 또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 사실 뭐 일단 공급이 주택이 바로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울에 뭐 대규모 주택 단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의 초점은 다주택자들이 팔게끔 어쩌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 팔게끔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란 곳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일주일 전 18일 기준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매물이 3.9% 늘었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도 계속 지금 부동산에 예. 집 내놓는 사람이 꽤 많은 거고 이게 기준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1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보다 14.2%가 늘어서 8천 건 가까이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약간 안정화하는데 서울의 집값을 안정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흐름이 5월 9일까지 지금 연장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예.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예. 종료가 되죠.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면은 지방선거에도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여당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러냐? 장동혁 예. 대표는 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전선을 좀 만드는 거고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좀 한 거 아니냐라는 예. 건데 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노모의 말을 저는 이게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하셨지만은 아들아 뭐
쿠팡인가 호빵인가가 그게 제일 핫하다. 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하러 갈란다. 뭐 이런 게 꼭 지어낸 것 같이 뭐 지어냈겠습니까마는 예. 말 자체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과연 노무가 진짜 그 얘기를 음. 했느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NS에 그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2022년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 노모가 예전에 살던 집에 눈 쓸고 있는 모습 음, 흑백 사진을 올려놨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예. 분들은 이제 사진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지금 안 살고 있다. 보령 시내에 한 채가 있고 저기는 예. 이제 노모가 예전에 살던 데인데 지금 안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95세 노모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홍화 아. 아파트. 지금 저 집에는 안 사는데 왜 예. 저 집 사진에는 물론 22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저기 웅천인데 예. 눈이 안 왔는데 왜 눈 쓸고 있냐? 이게 나왔는데 22년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2022년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예. 이렇게 혹시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노모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집을 팔라니까 왜 노무를 파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좀 사석에서 물어보면은 좀 자신 없어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쨌든 안 되는 걸 여태까지 해낸 사례들이 있으니까 기대를 예.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메시지를 많이 내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어쨌든 반영이 되길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정부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볼까요?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오늘이 1심 선고입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444일 만에 일입니다. 3시에 선고를 생중계를 하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선고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선고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재작년 12월 3일이었잖아요. 예. 그로부터 443일 만이었고요. 오늘 같이 선고가 이뤄지는 게 군하고 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같이 나오거든요. 김명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형식은 그 생중계로 이뤄질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단은 법정에 나오겠다 이렇게 출석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선 이게 계몽령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내란이 아니다.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당연히 내란으로 보고 기소를 했거든요. 내란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형량이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밖에 없는데 사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특검이 구형했죠. 네. 사실 이미 이 관련돼서는 한덕수, 이상민 두 사람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내란으로 규정이 됐어요. 네. 재판부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선고를 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진관 재판부가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류경진 재판장이 했었는데 역시 다 내란이라는 판단은 동일했었거든요. 형량은 좀 다르긴 했었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3년이 나왔었는데 특히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다라고 해서 엄히 처벌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나왔었는데 그때 재판부의 표현을 보면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에 내렸던 판단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란은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내란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형량이 아까 사형, 무기징역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슷한 무기금고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크게 사형하고 무기징역이라고 보면은 지금 아마도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예측들을 많이 해요. 예. 왜냐면은 계엄이 좀 비교적 빠르게 해제가 됐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 이런 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좀 유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좀 입장이 계속 주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당권파 쪽에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 관계자가 과거 단절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흐름 자체를 쿠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 다음 주쯤에는 다음 주 되기 전까지는 그 당명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메시지를 연휴 동안에 계속 냈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청년을 좀 우선 공천을 할 거고 그다음 예.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같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한 인터뷰에서는 전환이라는 표현도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뭐 장도혁 대표 측만 보면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끊고 바꾸냐 그냥 슬쩍 바꾸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예. 뭐 국민의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절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윤핵인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예. 예,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전환하겠습니다. 민심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뭐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이제 장도혁 체제의 가장 이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명 개정도 3월 초에 지금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고에 따라서 내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명시적으로 무슨 절연을 하겠다 이런 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그냥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쓱 갈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 뭐 거죠. 잘못했다 정도까지 나오겠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윤핵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거는 안 나올 거다. 예. 그리고 당명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원 당규도 좀 바꾼다고 하고 3월 초에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선고는 피의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와야 피고인이, 되는데 예.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안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불출석했을 때 구인조차 어려우면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할 수 있다. 그게 박근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뤄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오늘 원래 오후 2시에 보통 선고를 하는데 오후 3시에 1시간 늦춘 것도 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미뤄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예. 예. 일단 변호인단에서는 출석할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 뭐 1심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약간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오늘 새벽에 금메달이 났습니다. 여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딴 거는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가 땄고요. 그 최민정 선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금메달을 4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예.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게 전희경 선수인데 기록이 타이가 됐습니다. 기록은 4분 4초 014고요. 이탈리아가 은메달, 캐나다가 동메달이었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볼 만한 게 우리가 원래 잘하는 종목이잖아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4번 연속 우승을 했고 2010년에는 좀 석연치 않았는데 그때 판정으로 실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년하고 18년에 다시 2연패를 하고 2022년 지난번에는 은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다시 금메달을 따서 탈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쇼트트랙이 원래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이 있었던 보면 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걸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일단 특히 이제 최민정 선수 4번째 금메달.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관심도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예. 국민들 관심도 떨어지고 메달도 예전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쇼트트랙이 메달밭이었는데 이번에 첫 금메달이거든요. 예. 지금 이게 금메달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래서 전체 14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은 전체 14위에 지금 랭크돼 있는데 약간 좀 더 좀 분전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 JTBC랑 방송 3사랑 또 이게 중계권 가지고 지금 약간 분쟁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분쟁도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할까요? 전공의 연속 근무 24시간까지만. 예. 전공이 연속 근무가 전 사실 이 뉴스 보고
잠시만. 그럼 24시간까지만이면 그전에 대체 몇 시간을 일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36시간까지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예. 앞으로는 2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레 21일부터 전공의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지고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응급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2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2027년부터 2031년 5년 동안 3,342명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의료계의 반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일종의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 반발이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공의의 그런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공의가 배우는 입장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과도한 그 업무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환경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의정 갈등 전에에 비하면 한 4분의 3 정도가 지금 전공의가 복귀를 했어요. 아직 예. 4분의 1은 복귀를 안 한 상황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의대 정원 600여 명 정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협 지도부 사퇴하라 이렇게 좀 성명도 내고 지금 전공의 노조가 지금 파업 관련 설문조사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할 수 있을지 예.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